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교양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라고 불려요.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어떤 법률이 있었어요. 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즉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등기부에 어떤 권리를 심어야 돼요? 전세권 등기. 근데 이 전세권 등기를 공시하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소유자가 허락을 해줘야 등기부에 전세권을 공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에는 전세권 등기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집주인한테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이렇게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더라. 전세권 등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을 올리겠다고? 가. 당신 말고 들어올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았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들은 많았으니까. 그래서 실제 임차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전세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만 맺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집주인과 나만 계약한 거예요.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약속한 집주인한테만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바뀌어, 소유권자가 바뀌어, 그 임차인은 이 소유자한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 처음에 원래 전 소유자랑 언제까지 살기로 계약했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전 소유자한테 얘기하는 부분인 거지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이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해서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건데 실제 전세권 등기를 못했던 임차인들이 태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차 계약 맺고 살고 있다가 소유자 바뀌면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가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배당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낙찰자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계속 살겠다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줬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전세권 등기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소유자가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자의 허락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굉장히 쉬운 요건만 임차인이 충족만 하면 전세권 등기차처럼 보호해 줄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요 임차인한테 세 가지 힘을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그 집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요게 일단 대항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항력만 있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었을까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생겼고 그때 대항력이라는 힘을 먼저 임차인한테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뭐 회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할머니의 짐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저거 임자, 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보좌관이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하, 아무 문제도 아니래. 지금 그 할머니가 임차인이셨는데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만 맺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유권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안 나가고 뻗팅기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끄집어내고 짐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전세권 등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무언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때 만들어준 첫 번째 힘이 대항력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그 집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대항력이라는 힘을 확보하게 되면, 만약에 계약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런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해서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요. 계약이 종료가 되면 소유자가 안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 맺었던 그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설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새로 바뀐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자,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원래 그 임대차 계약서에 있던 그 약속대로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는 힘이고요.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상 임대차도 있어요. 무상 임대차는 어쨌든 보증금이 없잖아요.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은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돈을 주고받은 유상 임대차 계약이어야 되고요. 이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맺은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이 점유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점유고요. 임차인의 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점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맺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임차인한테. 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 임대차 계약 시작하는 시점에 점유는 했어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만약에 뭐 한 달 뒤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임대차 계약과 점유와 전입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요. 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 임대차 계약 안 했었어요? 계약서 썼어요. 옛날에도. 점유 안 했어요? 점유했어요. 전입신고 안 했어요? 전입신고 했어요. 그전에는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전입만 가지고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임대차 계약 맺겠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데, 전입은요, 저희가 그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돼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이 사람이 언제 전입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시점이 5월 1일부터예요. 5월 1일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전입을 했어. 그럼 어쨌든 두 가지는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점유를요, 5월 1일 날 한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한 달 전부터 점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점유를 했는지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작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는 했지만 한 달 뒤에 점유를 했다 그러면 한 달 뒤 그 점유한 날 비로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날 기준으로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아니에요, 저 전입하는 날 점유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주차 때도 했던 건데,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일이 빠르면 보증금 인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불리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일이 느리면 저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번엔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항력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우선변제권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어졌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보좌관을 부릅니다. 보좌관을 불러서 야, 혹시 기존에 있는 대항력이 혹시 문제점 없어? 보완할 게 없어? 연구해봐. 그래서 보좌관들이 회의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문제가 없어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계약 종료되면 바뀐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더라?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행히 임차인이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췄어. 등기부가 깨끗할 때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어쨌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선순위 임차인은 문제가 없어요. 낙찰되더라도 낙찰자한테 내 대항력이 인수가 되니까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새로 묶인 낙찰자한테 나중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후순위로 근저당이 있고,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대항력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근데 이 임차인은 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이 되면 또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보완하자.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배당에 참석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이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자. 그게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준 힘이. 우선변제권, 경매물건 배당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우선변제권이에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우선변제권자는 이런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배당받는 전세권, 이런 애들이 우선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죠. 뒤에 있는 애들보다 우선해서 배당금을 받는 그 힘을 임차인한테 준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부여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돼요.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요. 경매가 넘어갔어요.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 껴주는 건 아니에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확정일자 받은 이런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요 3박자가 갖춰졌을 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왜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근저당을 볼게요. 근저당은요,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죠. 법원에서 등기부 때 보면 아, 얘가 받을 돈이 얼마인구나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법원에서 배당에 껴줘요. 우선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에 참석시켜 준다고요. 근데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살고 있어.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어디 기재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임차인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스스로 나 임차인 맞고요, 보증금 얼마고요, 확정일자 있어요 라고 법원에 알려주지 않는 이상 법원은 몰라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법원에 자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배당에 껴주세요 라고 요구해야만 배당에 참석시켜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요, 만약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내가 어쨌든 임대차 계약 맺고요, 점유하고 전입했어요. 이길영지 대항력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계약서 확정일자도 갖췄어요.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에 참석 안 해주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 거면 어쨌든 보증금을 피해볼 일은 없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인 거면 배당에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도 없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뭐 배당 요구하든 안 하든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은, 내가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오면 무조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어쨌든 그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자로 배당에 참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배당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배당에 참석 못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른 날짜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일반적으로 같은 날 받아요.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등기부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의 접수일자랑 따져서 선후를 가려서 배당 순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이 케이스는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은 거예요. 전입신고를 4월 28일 주간에 받았겠죠. 주민센터 열리는 9시에서 6시 사이에. 그리고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가서 받죠. 그래서 같은 날 받았어요.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4월 28일 주간에 받은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4월 28일 주간에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4월 28일 주간에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4월 28일 날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확정일자 4월 28일 날 받았다고 해서 우선면제권 생겨요? 안 생겨요. 우선면제권이 있으려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하는 이길 0시 대항력이 생겨요. 확정일자는 이날 받았지만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우선면제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전입신고하고 이길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임차인은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발생일은 이날 4월 29일 0시가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발생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세요? 네. 자, 이번에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받은 케이스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확정일자 받아라, 꼭 받아라, 빨리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일찍 받을 이유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요, 전입신고를 5월 11일 주간에 했고요. 확정일자를 4월 27일 주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매정보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받았는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확정일자를 4월 27일 주간에 받은 거예요. 임차인이 빨리.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우선면제권이 생겨요? 아니에요. 왜 안 생겨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5월 11일 주간에 전입신고 했네요. 그럼 이때 우선면제권이 생겨요?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이 아니잖아요. 전입신고 이길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5월 10일 주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5월 10일 0시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그 전부터 존재를 했고 5월 10일 0시가 돼서야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 0시가 되는 순간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선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우선면제권 발생일은 언제예요? 5월 10일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굳이 일찍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빨리 받은 게 좋은 줄 알고 확정일자 빨리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권 보다 보면 가끔씩 확정일자가 되게 몇 개월 빠른 경우도 있죠. 왜냐면 확정일자는 이게 주민센터 가서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등기소나 공증사무실 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입신고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케이스예요. 4월 27일 주간에 전입신고하고요. 확정일자를 5월 3일 주간에 받았어요. 자, 4월 27일 주간에 전입신고했어요. 우선면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으니까. 이길 0시 전입신고했으니까 이길 0시에 4월 28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겼겠죠. 우선면제권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확정일자 요건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5월 3일 주간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그 받는 그 순간 이제 대항력이라는 요건은 있고 확정일자가 이제 드디어 합쳐진 거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그때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발생일은 그러면 5월 3일 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발생일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 기준이에요. 대항력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늦어? 그러면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은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거고, 확정일자가 빠르고 대항력 발생일이 늦어?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발생일은 대항력 기준이에요. 즉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 우선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지를 보면 요것만 나와 있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대항력 발생일이 언제구나 라고 보시고 요것과 요것 중에 늦은 날이 우선면제권 발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전입신고 4월 27일 주간에 했어요. 자, 그럼 대항력 발생일은 4월 28일 0시가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셨네요. 5월 3일 주간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 어떤 게 기준이 돼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면제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5월 20일 주간에 전입 신고했어요. 대항력은 5월 21일 0시고요. 확정일자 5월 3일날 받았네요. 그러면 확정일자와 대항력 중에 어떤 게 늦어요? 대항력.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항력 발생일인 5월 21일 0시가 우선면제권 발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같은 날 받은 거예요. 같은 날. 그러면 5월 3일 주간
우리가 우선 면제권 대항력을 따져봐야 되죠. 전입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게 어떤 거예요? 대항력. 그러면 늦은 대항력 생긴 요 날짜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 5월 4일 0시예요. 근데 만약에 5월 4일에 근저당이 들어왔어. 근저당도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과 근저당의 우선 면제권 중에 어떤 애가 더 빨라요? 임차인. 근저당은 왜 느려요? 주간이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9시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발생이 5월 3일 주간이죠. 자, 근데 만약에 5월 3일에 근저당이 들어왔어. 임차인도 5월 3일에 우선 면제권이 생겼고 근저당도 5월 3일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우선 면제권이 생겼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우선 면제권 접수 번호가 없잖아요. 이거 주민센터 가서 하는 건데 등기하는 게 아니라 관할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만약에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 5월 3일 0시였으면 근저당이 느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주간이에요. 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주간에 받아서, 늦게 받아서.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과 근저당의 우선 면제권 누가 빨라요? 근저당? 임차인?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관할 기간이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엔 동순위로 봐요. 동순위면 어떻게 배당해 줄까요? 안분해 당해요. 그렇죠. 안분해줘요, 안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 발생일이나 우선 면제권 따질 때도요, 주간인지 영시인지 시간이 중요해요. 좀 억울할 것 같다. 임차인. 그쵸.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없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이게 완전 완벽하게 주택임대차법이 완전 완벽하게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은 거죠. 전세권만 있었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임차인은 왜 후순위로 네. 들어갈까요? 몰라서 그냥 계약한 거. 아, 근저당이 있는데 왜 후순위로 들어가냐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세가 뭐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고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후순위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근저당 하더라도 충분히 나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후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시세가 5억이고 대출이 4억이 있어. 근데 전세 4억으로 들어가면 정말 멍청한 일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내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저 다 이해는 가는데 네. 확정일자의 의미가 뭐예요? 아, 중요하네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 그 도장을 찍어주면 날짜가 찍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그 날짜에 이 서류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배우는 개념이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고, 혹시 지금 뭔가 좀 간질간질 궁금한데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 최우선 면제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가난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최우선 면제권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는 대항력,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갖춰지고 나서는 이제 이게 짬뽕이 되면서 분석이 되는 거죠.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 이런 임차인이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률로 다 정해놨는데 법률로 정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 뭐 근저당이라든지 담보받은 기권자 이런 애들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겠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해야 돼요. 법원에 권리신고하고. 권리신고하지 않으면 얘가 임차인지 아닌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만 소액 임차인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인지할 수 있고, 그래야 최우선 면제권 자격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최우선 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에 참여가 가능한데 단 배당 시 최우선 변제권자의 배당액은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대요. 그럼 얼마가 소액이야?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대요. 법률로.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이면 경제적인 약자로 볼 수 있어요. 보증금 자체가 비싸니까, 물가가 세니까. 근데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는 보증금 1억 정도 낼 수 있는 임차인은 그 동네에서는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법률로 정해놨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최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최우선 변제 요건. 이 표가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액임차인이냐, 소액임차인이어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바뀐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현행 규정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가는 집에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겠죠.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시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는 근저당이 요때예요. 요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집의 최우선 변제 요건은 300만 원 이하여야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거고, 이랬을 때 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는 근저당이 만약에 요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이에요. 그러면 요때 표를 보고 그럼 나는 7,500만 원 이하여야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이때 경매가 진행됐을 때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빌라예요. 빌라고 101호 102호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똑같이 있지만 어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닐 수 있어요. 보증금이 똑같아도. 이 사람이 그럼 소액임차인이 아니냐는 뭘로 따진다? 등기부에 최초 설정된 근저당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담보물권 기준이다. 보증금이 소액인 거는 법률로 다 이제 지역별에 따라서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 하나 더 따질 게 뭐냐면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 이걸로 가지고 따지더라. 담보물권이라는 건 얘네들이에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배당에 참여하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이에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요, 해당 등기부 담보물권 설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은 지역, 같은 날, 같은 옆집에 지금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같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일한 지역에 같은 날 전입했어요. 101호고요, 102호예요. 101호고 102호고 이 임차인들이 각각 A 임차인과 B 임차인이 있는데 같은 날 전입을 했어요. 보증금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의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 집의 등기부에 근저당이 2012년 4월 2일 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설정됐을 당시에 최우선 변제권 기준을 찾아야 돼요. 얘가 설정됐을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아까 그 표를 보고 찾아봤더니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4천 이하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대요. 4천만 원 이하여야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액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로는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우선 변제권자로는 배당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최우선 변제권자로는 배당이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 임차인을 볼게요. 임차인은 같은 날 전입했고 보증금도 똑같아요. 101호의 임차인과 똑같은데, 자, 등기부를 봤더니요, 근저당이 2019년 7월 2일자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찾아봤더니 8천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그런 임차인들은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이 되면 3,200만 원까지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1984년 6월 14일자 이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시, 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소액임차인들은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300만 원까지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줬습니다. 특별시, 직할시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200만 원까지 먼저 변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보증금이 계속 올랐죠. 그때마다 증액이 됐던 거예요. 증액이 됐던 거고, 자, 이때 개정이 됐을 때는 서울특별시는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주고요. 이런 소액임차인이 있는 것들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줘요. 전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이 한도에까지만 최우선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 2천만 원이에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 배당해주기 전에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까지. 만약에 내가 4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소액이요. 얼마까지 배당이 가능해요? 3,700만 원까지 배당이 가능해요. 최우선 변제권자 자격으로는.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권자 자격으로는 배당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자 자격으로는 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1억 원 이하를 소액 임차인으로 보고요. 이런 임차인들은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뭐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알겠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그 정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에 가면 가장 아래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밀억제권역 중에 서울특별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위에서 지금 특정해놨죠. 별도로 떼어놔서.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로친 대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돼요. 근데 가로 열고 반월 특수지역 제외래요. 그러니까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이 맞는데 이 시흥 중에서 반월 특수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남양주시도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여기는 보면 호평동, 평내동, 동동동동동동 해서 이런 동에만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시흥시는 반월 특수지역은 제외고 남양주시는 여기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도시와 농촌이 합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시는 완벽하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동밖에 없어요. 근데 남양주시에 가면 동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읍도 있어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양주시 중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만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남양주시 중에 읍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인데 광진구, 농진구, 서구, 대곡동, 불로동 이런 지역들,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대요. 이제 가로에 있는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 선착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보증금은 그냥 1,0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는 따지지 않아요. 네. 그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네,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사실 보증금 천에 월세 1,000만 원이면 경제적으로 강자잖아요. 그래도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한 요건 중에 확정일자는 없죠. 임차인이 우선면제권자로 배당받기 위해서 어쨌든 확정일자가 필요하잖아요, 계약서에. 근데 소액 임차인은요,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한 요건 중에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최우선 면제권자로 배당해줘요. 왜 그럴까요? 소액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그 카페 회원들끼리 이걸 주제로 글을 올려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왜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에 넣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웃었어요. 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까? 자, 보세요.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 누가 만들어줬어요? 전두환. 자, 그러면 그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누가 만들어줬어요? 전두환. 그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 누가 만들어줬어요? 오태우. 이해되세요? 최우선 면제권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전두환. 확정일자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오태우. 무슨 얘기냐면 최우선 면제권을 만들 시기에는요, 세상에 확정일자란 개념은 없었어요. 이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없을 뿐이에요. 확정일자 개념이 이거 만들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자,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아파트 물건이고요. 지금 보니까 2010년 4월 26일자 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 위로 인수되는 거 없고요. 아래로 갖춰본 게 없어서 등기부상 안전합니다. 자, 최순 씨가 지금 임차인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요. 전입이 2013년 7월 22일, 그리고 전입한 날 확정일자 받았네요.
배당 요구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제대로 했나요? 네. 여기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라고 있죠. 이 날짜까지 해야 돼요. 이 날짜까지 해야 정확하게 배당 요구 한 거예요. 하루라도 늦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 안 한 거예요. 서류는 법원에서 받아주지만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는 받아주지만 배당에는 껴주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4년 12월 16일인데 임차인은 2014년 11월 28일 날 했네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한 거죠. 요 날짜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제대로 배당 요구한 거예요. 가끔씩 선순위 임차인 낚이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요. 보증금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전입가 확정도 근저당보다 빨라. 그러면 우선번제권은 근저당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 요구만 제대로 하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이 된다고요.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16일인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2013년 12월 17일 이런 식으로 기재해요. 임차인 배당 요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 참여 못하죠. 그럼 낙찰자가 5원 떠안아야 돼요. 그냥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배당 요구 안 했음 아니면 늦게 했음 이렇게 기재해주면 좋은데 날짜만 기재해줘요. 그래서 많이 낚여요. 배당 요구 했네? 이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배당 요구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배당 요구 종기가 위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제대로 했고요. 자, 임차인의 우선번제권 발생일은 언제예요? 자, 전입일 가지고 대항력 발생일을 따지고요. 이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 기준이죠. 그러면 2013년 7월 2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에 대항력 발생일이 늦네요. 그러면 2014년 7월 23일 0시가 임차인 우선번제권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7월 23일 0시면? 근저당 가압니다. 그쵸. 2번 근저당과 3번 가압류 사이에 우선면제권자 자격으로 임차인은 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자, 이 물건이요.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7,600인데 6억에 낙찰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6억에. 자, 6억에 낙찰이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배당 받아가요? 국민은행이 받아가요. 자, 국민은행이 받아가는데 얼마 배당 받아가요? 자, 이거 국민은행이 경매 넣었죠. 실제 채권액이 경매 신청하는 당시에 6억 1,300 정도가 됐어요. 실제 배당 받아갈 때는 이자가 늘어났을 테니까 어쨌든 좀 더 받아가겠죠. 하지만 낙찰이 6억이 됐으니까 이 금액 다 받아가겠죠. 그럼 임차인은 배당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쵸. 우선면제권자로는 배당 받을 돈이 없어요. 순위가 느려서.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네요. 소액이요. 그러면 잘하면 소액 임차인으로는 배당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는 자, 어떤 거 가지고 따져요? 그쵸.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당시에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자,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이고 2010년 4월 26일이에요. 봤더니 그 표를 봤더니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는 서울이 따로 구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럼 서울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 최우선 변제 요건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근저당 배당해 주기 전에 임차인한테 얼마까지 배당해 주는 거예요? 2천만 원. 6억에 낙찰이 되면 6억 중에 2천만 원을 먼저 씨한테 최우선 변제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한테 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명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죄송한데요. 네. 지금 이분은 지금 확정일자는 전입한 날짜가 2013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의 갭 차이가 있는데 보면 그냥 근저당 아무튼 그해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부른 건가요? 네, 근저당 기준으로 옵니다. 왜냐면 방빼기를 아세요? 방빼기 대출 받을 때? 예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요 방빼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근저당 설정하면 내가 그 순서대로 먼저 배당받아 가니까. 근데 이 최우선 변제 요건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5천이야
5천 이하면 소액 임차인이고 5천 이하 2천만 원가 최우선 면제면 지금은 임차인이 없지만 나중에 이런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 가겠다. 2천만 원을. 그 금액을 빼기 시작한 거야. 그걸 방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금액에도 방빼기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기준이 아니라 예설정 기준이에요. 얘는 왜냐면 그거를 예상을 하고 방빼기 대출이 나간 거니까. 제가 내드렸던 첫 번째 과제는 임차인 배당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1번과 사례 2번이 등기부 내역은 똑같은데 임차인 분이 한 분은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상태고 한 분은 확정일자까지 받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저희가 배당 계산을 하는 거를 제가 과제를 좀 내드렸었고요. 요걸 같이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례 1번부터 저희가 한번 배당표를 같이 한번 짜볼게요. 사례 1번은 낙찰가가 8천만 원이고요. 일단 서울 지역입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근저당 3건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이 집에는 임차인 갑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보증금 2,500만 원이고요. 전입은 2008년 9월 13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죠? 2008년 9월 14일 0시네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 계산 저는 사실 안 해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쨌든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보통 여기가 확정일자가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가 미상이나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 제대로 하셨고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이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자로는 배당에 참석을 못하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잘하면 최우선 변제권자로 다른 채권자들 그 배당해주기 전에 먼저 최우선 변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그러면 얼마 배당받을 수 있느냐는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근저당, 담보물건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담보물건 기준 설정됐을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기준이 중요하겠죠. 자,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 지역의 2008년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4천 이하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는요,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때 조건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고요. 그리고 C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는 또 증액이 됐어요. 7,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그런 임차인들은 2,500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대요. 그럼 저희가 이거 가지고 한번 배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테이블에 쌓여져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줄을 서는데 1년 정도로 줄을 서는데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돈 앞에 있는 줄을 못 써요. 저기 이제 옆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배당 받으러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A 근저당이에요. A 근저당. 얘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면 물건자는 무슨 자격으로 배당받죠? 그쵸, 우선 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 해주기 전에 누구 먼저 해줘야 돼요? 최우선 해주는 거예요. 최우선. 자, 가압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가압류는 최우선 변제 그 기준이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해줘야 되니까 돈 나눠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임차인분 중에 보증금 4천 이하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동희 씨가 보증금 4천 이하예요. 그러면 갑동희한테 와서 최우선 변제금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누구한테 배당이 돼요? 네. 임차인 갑동희 씨한테 배당이 됩니다. 얼마 배당되는 거예요? 1,600만 원 배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임차인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고요. 자, 최우선 변제해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누구 해주면 돼요? 그쵸. A 근저당권자 해주면 되겠죠. A 근저당권자 배당 얼마 해주면 되나요? 5천만 원 해주면 되겠죠. 배당 잔액이 충분하니까. 그럼 5천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배당 잔액은 이제 얼마 남는 거예요? 네, 1,400만 원 남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배당 받으러 나오는 애는 누구예요? 비근저당이에요. 우선이에요, 안분이에요? 우선이에요. 그럼 우선 해주기 전에 누구 해줘야 돼요? 최우선 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최우선을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하나만 한 번만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담보물건자들 만났을 때마다 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증액이 됐잖아요. 만약에 증액이 안 되고 비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 조건이 그대로 4천이나 1,600이면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증액이 됐죠. 그러면 증액된 것만큼 최우선 또 해주는 거예요. 얘 해주기 전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배당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동이죠. 얼마 배당받아요? 얼마 배당해주면 되죠? 그쵸? 앞에서 1,600을 받았으니까 400만원 채워서 요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2천만원 또 해주는 건 아니고. 자, 그럼 갑동이한테 400만원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잔액은 1,000만원 남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비근저당한테 얼마 해주면 돼요? 그쵸? 1,000만원 해주면 됩니다. 1,000만원. 그리고 이제 배당은 여기서 종결이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2,500 중에 얼마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2천만원 배당받아가는 거야. 명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희 입장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500만원 날라간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는,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이랬을 때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당받으러 나오는 애는 A 근저당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면제권자니까 우선면제권자 해주기 전에 최우선면제권자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 그러면 누구 먼저 배당해주면 돼요? 갑동이 얼마 해주면 돼요? 1,600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근저당 또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임차인은 지금 확정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면제권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2008년 9월 14일 0시. 그러면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A와 B 사이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우선면제권이 있으니까 돈 앞에 줄을 설 수 있어요. 다른 근저당권자 섞여서. 그러면 1번이 A 근저당, 2번이 임차인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돈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갑동이가 근데 그러면 2번에 있다가 최우선 면제 먼저 받아서 해치기해서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누구 해주면 돼요? A 근저당 해주면 되겠죠. A 근저당. 얼마 해주면 돼요? 5천만원 해주면 되고요. 이제 배당 잔액은 1,400만원이 남았네요. 여기서 갑동이는 무슨 자격으로 배당받은 거죠? 그쵸. 최우선 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은 거고요. 자, 이번에 누가 배당받으러 나와요? 그쵸. 임차인 갑동이가 나와요. 지금 갑동이는 무슨 자격으로 배당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배당해주면 돼요? 2,500 중에 1,600만원 받았죠. 나머지가 900만원이니까 자, 배당액이 충분해야 안 해요? 그쵸. 우선 면제권자라는 건 뭐예요? 뒤에 있는 애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거니까 900만원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 갑동희 씨가 900만원 배당받는 거고, 자, 이거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당 계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배당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근저당권자가 배당 얼마 받아가는지 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 얼마 받아가지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임차인은 앞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으로 1,600, 확정일자의 우선 면제권으로 900만원으로 자기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 받아갔어요. 그럼 사실 뒤에는 우리가 배당 계산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해볼게요. 1,400에서 900 빼면 이제 배당 잔액 500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배당 받으러 나와요? 비근저당이에요. 비근저당. 자, 비근저당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면 우선이에요? 안분이에요? 우선. 우선이면 최우선 해줘야 되죠. 그런데 최우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배당 다 받고 나갔으니까. 자,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또 최우선 이 금액만큼은 또 최우선 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근저당권자한테 나머지 500을 배당해주고 여기서 배당을 종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는 게 좋겠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최우선 변제권자이면서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서? 없으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어쨌든 최우선 변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최우선 변제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선 변제권자 만나면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해줄 수 있다. 요걸 오늘 배운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죠. 처음에 한 번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뭐 학원에서 수업시한테 배운 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1,600만 원만 배당받아 가야 되는데 2천만 원 배당받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독전에 보니까 구독전 배당표에 보니까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배운 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1,600인데 그럼 이분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최우선 먼저 1,6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옥션원에 보니까, 옥션원 배당표에 보니까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옥션원 프로그램 돌린 거에서 틀린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은 이런 말소규정 권리 근저당 한 번 해주면 거의 뒤에는 해줄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드물게 이런 케이스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죠.